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주목하는 OMFIF, 바로 그 공적통화 금융기구 포럼 보고서죠.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를 못 주게 막으면 진짜 은행 예금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만드는 규제 법안을 보면 거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역시 은행을 보호하려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은행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명분 때문이에요. 은행에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하긴 그건 굉장히 직관적인 해결책처럼 보이긴 해요. 이자로 못 주게 하면 굳이 사람들이 은행 돈을 빼진 않겠지? 이런 계산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이 OMFIF 보고서가 바로 그 지점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하고 나서는 거군요. 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자만 막는다고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아주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 스타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규제 당국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OMFIF는 어떤 근거로 그게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고 하는지 그 속내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한문적으로 먼저 딱 요약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는 은행 예금 유출을 막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시작점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사실 두 개의 거대한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는 규제 당국이 있고요. 네, 이쪽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 그럼 사람들이 돈 싸들고 그리로 달려갈 거다. 그러니까 아예 이자라는 싹을 잘라버려서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논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OMFIF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잠깐을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움직이는 이유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 근거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OMFIF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숨겨진 논리 세 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가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자가 아니라 기능 때문에 돈을 옮긴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제 당국의 걱정은 사실 이거잖아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보다 1%라도 이자를 더 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금을 떼서라도 코인으로 옮겨가지 않겠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걱정처럼 들리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OMFIF 보고서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패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요. 행동 패턴이요? 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진짜 이유가 과연 몇 푼의 이자 수익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보고서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걸까요? 바로 인프라로서의 기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프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금요일 오후 4시에 은행문 닫으면 주말 내내 큰돈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가요? 크리스마스 새벽이든 설날 아침이든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언제든 돈을 보낼 수 있죠.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해외 송금은 더 심하고요.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바로 그겁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편리함,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입장권이요? 그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없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놀이공원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거기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티켓, 즉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 놀이기구가 너무 재밌어서 타러 가는 거지 입장권 자체에 이자가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은 이자율이라는 미끼를 걱정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놀이공원 입장권이 필요해서 혹은 숨은 3시간 막힘없이 달리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싶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찾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금리 차익이라는 재테크 동기보다 결제 및 정산 인프라로서의 매력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죠. 그럼 이자를 법으로 막아도 네, 막는다고 해도 이런 독보적인 기능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들의 자금 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게
OMFIF의 첫 번째 핵심 주장입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어쩌면 규제 당국이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그 놀이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놀이공원도 주변에 더 재밌는 거 생기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한 5%씩 준다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OMFI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아, 또 있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특히 금리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는 점이죠. 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매력이다. 맞아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먼저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를 보죠. 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5% 넘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요즘엔 예금 특반 상품 없나 맨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자가 0%인 스테이블 코인을 잔뜩 보유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죠. 그렇죠. 매력이 뚝 떨어지겠네요. 반대로 몇 년 전처럼 저금리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로금리 시대. 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는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가 저렴하고 24시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자 수익보다 편의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냥 이자 주나 안 주나 이분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금리 수준이라는 상대적인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OMFID 보고서는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이야기해요. 공식이요?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도는 첫째, 이자 지급 여부, 둘째, 당시 금리 상황, 셋째, 인프라로서의 편의성,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핵심은 이자 금지라는 규제는 이 세 가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아주 커질 수도 혹은 미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이 모든 논쟁의 판을 뒤엎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의 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인프라다.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리거든요. 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크고요. 어떤 점에서요? 현재 많은 정치인이나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스테이블 코인 대 은행이라는 이 경쟁자의 프레임에 갇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한정된 예금이라는 파일을 두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제로섬 게임처럼 보는 시각 말이군요. 그렇죠. 예전에 마차가 잘 다니던 시절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저 자동차가 우리 손님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마부 같은 시각이랄까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OMFF 보고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프레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은 수행하는 역할의 중심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행의 핵심 기능이 뭘까요? 대출? 바로 신용 창출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경제에 돈을 공급하는 여신 기능이 은행 시스템의 심장이죠. 아,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와 정산,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온체인 인프라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곳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돈을 효율적으로 옮겨주는 새로운 도로망에 가깝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정책적으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부의 시각으로 보는 거랑 도로 건설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들죠? 정책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질문이 달라진다. 네, 만약 정책 입안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은행 예금을 뺏어가는 경쟁자라는 마부의 시각으로만 보면 모든 정책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저 자동차를 느리게 만들고 벌 다니게 할까? 여기에만 맞춰지게 되죠. 이자 금지도 그중 하나고요. 하지만
새로운 도로망이라는 인프라, 즉 도로 건설자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럼 정책의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새로운 도로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고 신호등과 표지판은 어떻게 설치하며 우리 기존 교통 시스템과 잘 연결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아, 규제의 목적이 억제에서 안전한 활성화로 바뀌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 규제의 목적과 설계 자체를 그냥 180도 바꿔놓는군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OMFIF의 최종적인 권고는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의 대체 예금으로만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정책 설계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거죠. 자, 지금까지 OMFIF 보고서의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이자보다 기능 때문에 쓴다. 둘째, 금리 환경에 따라 매력은 계속 변한다. 셋째, 은행의 경쟁자가 아닌 역할이 다른 인프라로 봐야 한다. 네. 그럼 이제 이 외국 보고서 이야기가 지금 우리 한국의 청취자분들에게 왜 중요한지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자 금지냐 허용이냐 논쟁 있잖아요. 이게 정말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반드시 벌어질 거라는 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해외에서 벌어졌던 이 논쟁이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은행권에서 반발이 심하겠네요. 당연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허용하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할 거고요. 또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예금 토큰과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불거질 겁니다. 아, 해외의 논쟁이 우리 안방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거라는 예상이네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OMFIF의 논리를 미리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국내에서 펼쳐질 논의의 진짜 맥락을 훨씬 더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마부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지, 누가 도로 건설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시사점은 뭔가요?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위험한 경쟁자로 볼 거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정책이 두 갈래로 완전히 나뉠 수 있어요. 두 갈래 길이라? 네, A 방향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의 핵심 결제 정산 인프라, 즉 새로운 고속도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채택하면 우리는 이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 공시, 준비자산 관리 규제 등을 아주 촘촘하고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럼 비방향은 뭔가요? 여전히 마부의 시각에 머무는 거겠네요. 네, 비방향은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의 잠재적 경쟁자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이 경우 정책의 초점은 새로운 인프라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과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모습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이자 지급 여부 같은 표면적인 쟁점만 보지 마시고 그 정책의 밑바닥에 어떤 관점이 깔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앞으로도 이 금융 인프라 관점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OMFIF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와 은행 예금 보호라는 복잡한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봤습니다. 네, 단순히 이자를 준다 안 준다 같은 이분법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와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봐야 한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실 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비걸 픽처를 함께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거예요. 더 큰 그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혹은 10년 뒤 미래의 결제 인프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와 같은 거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때 단편적인 뉴스의 의미가 비로소 제대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네요. OMFIF의 주장처럼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라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기존 금융의 규칙들 중에서 어쩌면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된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또 흥미로운 다음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